다음에 나지하고 건부지라고 있어요. 그죠? 얘들도 요즘은 내긴 내는데 뭐 용어상에서 구별할 수 있으시니까. 자, 일단 건부지라는 거는요.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 있죠? 건부지. 나지는 들어설 예정인 토지라고도 명시를 해요. 시험상에서 한번 채용했던 적이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나지에 대한 개념에서는요. 거기 3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있죠. 예, 거기 나지란 토지의 건물 기타 이렇게 쭉 나가 있죠. 예, 거기서 밑줄 쳐가지고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까지만 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지의 개념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토지보상평가 지침상에서.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시장성 있죠. 시장성을 기준할 때는 나지하고 건부지 중에서 뭐가 더 시장성이 좋다라고 그래요? 응? 그럼 나지가 왜 시장성이 좋아요? 나지가. 나지가 도심 지역 내에서의 나지는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부지에 비해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능해서 그래요. 그쵸? 그럼 최여 이용이라는 게 뭐겠어요? 최여 이용이. 이게 우리가 토지 자원을 활용할 때 행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최여 이용이고요. 감정평가상에 가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도 이게 기준이에요. 최여 이용이. 그죠? 그러면 왜 최여 이용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종터미널 앞에 토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개발을 할 때 1번 상가 짓는다. 2번 주택을 짓는다. 3번 공장을 짓는다. 뭐를 짓겠어요? 상가. 그게 최유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용을 얘기를 해요. 저게 전문가의 아주 특별한 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이 기준을 제시하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우리는 토지를 다시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자원을 낭비하면 다시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무슨 이용이 되게끔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용이 되게끔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 가면은 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택이 있잖아요. 상업지역을 가면 상가가 있잖아요. 공업지역에 가면 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최여 이용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택이 들어설 곳에 공장을 지으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원을.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고 아시죠? 강남에 테헤란 나오면 중심 가로인데 여기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럼 이 주변에는 주로 무슨 이용을 하고 있냐면 고층의 오피스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최유 이용이라는 얘기죠. 근데 요 주변에 땅을 봤더니 A지가 있고 여기 B지가 있어요. A지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B지는 여기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시장성이 좋겠어요? 나지가 좋겠죠. 왜냐하면 얘는 바로 최유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를 최유 이용하려고 하면 이거 철거해야죠. 그리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가?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 시장성이 좋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확률론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이론을 전개해요. 자연과학은 자연 법칙에 근거하죠. 그러니까 걔는 절대론적인 사고인 거예요. 만고불변의 법칙.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 오기 전에 뭐 있었어요? 겨울.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죠. 그거는 절대로 되돌릴 수가 없죠. 그런 원리를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에요.
근데 사회과학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행위라는 게 항상 자로된 듯이 정확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행동을 하겠으나 항상 예외도 있다 없다. 예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건부지가 시장성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택지예요. 그러면 건축 용지죠. 건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는 땅이 있다면 얘네도 건축을 하는 게 최유 이용이겠죠. 그런데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지면서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활용을 못하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때 이 건물들을 시장성이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건축물의 이용을 우리가 비적법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불법 이용은 아니잖아요. 원래 건축 허가 받아서 적법하게 지었죠. 그 이후에 용도 지역 지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비적법적인 상태이지만 낮이보다는 시장성이 높다라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얘가 크지만 반대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런 상태에 놓였을 때는 이게 건물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걸 건부 진가. 이 상태를 기준하게 되면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오히려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도 있죠. 그건 건부 감가.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예요. 용어상에서. 거기 건부 감가, 건부 진가이라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참고란에 갱지, 저지 이런 것 있죠. 예. 이번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데 일본에서 이제 다 일본식 용어죠.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도로에 이렇게 쭉 연접해 있는 이렇게 세 개의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지만 모든 공간은 공법의 제한을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세 개의 토지가 있는데 C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얘 건부지죠. 근데 A하고 B는 안 들어서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B지는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예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 토지를 활용하려면 이 관계를 풀어야 되죠. 이렇게 사적인 제한이 설정된 애들을 저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애들을 나지. 갱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시장성 유무를 좀 더 세분하게 해서 갱지하고 저지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까 제가 이쪽에 나지에서 그 밑줄 칠하는 것 있죠. 예, 그 정도 개념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아주 오래전에 초창기에 갱지라는 표현으로 지문으로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의해서 나지의 개념이 정립이 된 거예요. 아까 밑줄 친 거. 그러니까 다시 갱지의 개념으로 들어올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 이런 얘기야. 안 나오는 거 갖고 자꾸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고 나오는 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맹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대지. 이 대자가 자로대자인 건 알고 계시죠? 자, 여기 있는 B지가 맹지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 토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의 토지를 뭐라 한다? 맹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자루형 모양의 토지를 뭐라 한다? 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안에 그 연면적 한 2,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 도로가 폭이 4m 이상이 돼야 돼요.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평가사들은 이것도 맹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실무를 하실 때는 토지를 중개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토지 중개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만 해요. 계약서도 써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땅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은 다 했는데 마지막에 계약까지 유도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경험한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땅의 매매는
중개업자도 여러 명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 매매도 하고 건물 지어서 분양까지 완료를 하면 대부분의 어떤 부분은 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게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들어가서 자 어쨌든 간에 대지하고 맹지는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법지하고 뭐가 있어요? 빈지.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법지까지는 시험에 등장했어요. 그죠? 얘는 법적에 의해서 뭐는 인정이 돼요? 네, 소유권은 인정이 돼요. 근데 경제적인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거를 법지. 빈지는 지금은 바닷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바다 빈자니까. 그래서 얘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뭐는 기대할 수 있어요? 실익. 만약에 이 언덕 위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건축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 경사지면은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석충이나 옹벽을 대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공시법 등에 의해서 소유권의 경계를 구분할 때는 여기까지 측량해 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경사지면을 이용해서는 경제적 이득을 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법지 또는 법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닷가에 가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죠. 밀물일 때는 잠겨있다가 썰물이 되면 쭉 드러나는 바닷가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그래요. 여기다 우리가 해수욕장 설치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왜 그건 간석지라고 얘기하는데 개펄에서는 우리가 낙지라든가 왜 어패로 채취해서 내다 팔면 돈 벌 수 있죠. 네, 그런 상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지가. 근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에 있는 토지는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돼요. 다 정부의 그 국유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7번에 유휴지, 휴한지, 공한지 이렇게 돼 있죠. 예, 공한지는 거의 언급이 안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이게 실휴자죠. 그렇잖아요. 자, 실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쟤는 떳떳하게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뒤로 숨으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추수 끝나면 농지 쉬게 해주죠. 인삼밭에서도 인삼 재배하면은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년 묵혀줘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애들은 실휴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면 비정상적으로 쉬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까지도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휴한지까지도. 그러니까 막 옛날에 안 냈던 것도 막 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공지라고 있죠. 공지는 건축법의 제한에 의해서 건축할 수 없고 남겨둬야 되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 이렇게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만약에 100분의 60 그러면 60평방미터만 건축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뭐라고 한다? 공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낮이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낮에는 건축이 가능하나 얘는 건축이 제한된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포락지라고 돼 있죠. 얘도 단독으로 출제를 했어요. 포락지까지도. 그죠? 이렇게 수로가 흐르고 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물이 넘칠 수가 있죠. 범람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땅이 이렇게 깎여 들어가서 지금은 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그래요. 포락지. 근데 나중에 땅을 보실 때 물에 이렇게 자주 잠기는 땅들을 우리가 저습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왜 저기 한강 있죠? 한강이 지금보다는 폭이 훨씬 넓었었어요. 근데 거기다 매립 이렇게 해서 이게 상당히 폭이 지금 좁아진 거예요. 오래전에 여름에 비만 오면은 이렇게 물에 잠기는 땅이 있었어요. 저습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비만 오면 잠기는 땅이면은 가치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양반이 서울시가 여기에다가 제방공사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럼 제방공사하면 더 이상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싸게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이게 대치동 음마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그 양반이 이거 분양을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룹을 일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이 저습지에 세워진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양반이 예전에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에요. 이게 정보가 빠른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이 정보를 입수해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정보가 중요해요. 왜 정보가 중요하겠어요?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 배우셨죠? 네? 효율적 시장. 자, 부동산은 어디까지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요, 둔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원래 이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변하지 않는데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 소문 때문에. 증권가의 찌라시 돌죠. 네, 그 찌라시에 의해서도 주가는 움직이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보면은 기획부동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얘네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정보 있죠. 개발 정보 가지고 여기가 개발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잘라서 막 팔아먹고 차익 남겨서 사라지고 막 이런다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 정보만 반영이 돼 있어요.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정보를 먼저 입수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화지 아시죠? 뭐 오명하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땅이나 이 땅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선화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전에서 고압선 설치할 때 있죠?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30에서 70m 사이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 토지 소유자에게는 뭐를 해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 네. 그래서 평가사도 대부분 감가를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활용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소지라고 있죠. 네. 그 소자에서 보시면 그 소지가 이게 실소자인데 깨끗한 토지라는 거예요. 깨끗한 토지니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 한다? 소지라고 그래요. 소지. 그러니까 얘도 등장한 선례가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 대충 이렇게 문장 읽어보면 좀 구분하시겠죠? 네. 자, 옆에 가시면 건물의 분류 있죠? 용도에 따른 분류, 건축 양식에 따른 분류, 구조에 따른 분류는 다 참고사항이에요. 안 나와요. 그 밑에 가면 주택의 분류 나오죠? 단독주택 있죠? 뒤에 가시면 공동주택 있죠? 일단 그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하는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일단 구분하시면 돼요. 공법에서도 배웠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뭐를 분류하는 거예요? 주택에 분류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다? 아마 공법 선생님들이 글자 따가지고 네 글자로 표현을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요 다예요. 요 다가 들어가는 애들이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저기 피겨스케이팅 하다가 은퇴한 그 친구 이름이 얘죠. 그렇잖아요. 얘가 이 대학교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다세대란 얘기예요. 다세대. 공동주택에서는 단독에서 다중 이런 게 들어간 거고 공동주택에서는 무슨 주택? 다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은 준주택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아시죠? 네, 걔는 개념 정리는 해줘야 돼요. 도시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으로 건축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30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받죠? 그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용어상에서. 네? 작년에 나온 거예요. 준주택 이런 거.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 뒤에 있는 그 기출문제 한번 안 보셨어요? 이렇게? 그래.
그래 언젠가 뭐 볼 날이 있겠죠. 그러면 뭐.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38페이지 있죠. 거기 문제 5번 있죠. 거기 하면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출이잖아요. 그죠? 25회 때 나왔죠. 네. 근데 이거 한 번만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작년에도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등장한 애들은 나중에 이게 유심히 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350세 달았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자, 뭐 하다 보면 정리가 또 되겠죠. 자, 39페이지 가면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또 해보시는 거예요. 얘도 출제는 매년 하는데 이 중에서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토지의 자연 특성 있죠. 네? 거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별표 3개 하면 돼요. 그럼 얘를 왜 별표를 3개 해드리냐면요. 문제를 출제되는 거는 한문항 수준인데 얘 원리를 기초해서 뒤에서 활용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특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면 곤란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혹시 여기서 계산 문제 싫으신 분도 있나요? 계산? 손가락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난 계산이 아주 싫더라고. 손 들라고 그러면 좀 뭐하고. 손가락 앞에서 흔들면 저밖에 안 보잖아요. 그죠? 그냥 쑥스러운데 그냥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뭐 이런 얘기군요.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가 나와요. 그죠? 이게 참고로 최대 11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11개. 3년 전에. 그런데 11개가 나왔던 시절에 합격자 수가 예년에 비해서 줄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나왔어요. 얘가 11개를 줬을 때 나머지 이론은 아주 쉽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틀리고도 60점 넘어서 넘어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학계론에서 계산 문제 주는 거는 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치계산이잖아요, 이거. 이거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이거 산수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죠? 산수.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산수지, 우린 수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참고로, 얘네들은 계산하는 요령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내로 풀게끔 줘요. 분명히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자주 출현 빈도가 높은 애들에 대해서 이제 푸는 요령을 몇 가지 알려줘요.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 문제라도 맞추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틀려도 60점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에 집착하는 분들이 계산이 안 되는 분들이 집착을 해요. 그렇잖아요. 괜히 서점에 가가지고 문제집 들춰봐가지고 무슨 계산 문제가 많은 애를 막 또 사는 거예요. 그거 사봐야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복잡한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소수점 이하 계산하는 것도 안 나오고 단순 대입해서 1분 내로 풀 수 있는 거. 여러분 시험장에 계산기 갖고 들어가죠? 시험장에서 계산 문제 중에 절반은 계산기 쓸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답이. 문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싫어하는 게. 일단 경제도 싫어하고 그래프 왔다 갔다 하니까 계산도 있고 그러니까 걔도 싫어해요. 투자는 아주 싫고요. 거기 또 뭐 수익률 계산해야 되고 용어도 뭐 생소하고 특히 뭐 화폐의 시간가치 그래가지고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런 거 나오면 아주 쓰러지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환승이 마음을 추스리고 금융을 가면은 또 생소한 용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지? 막 이런 거예요. 그 어떻게 그래서 견뎌보려고 했더니 간평을 들어갔더니 간평은 참 사람을 외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결론은 경제가 싫은 사람은 투자금융도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간평도 싫어해요. 그게 전국 공통이에요. 똑같아요. 어느 학원이나.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이해하고 넘어가면 정리가 돼요. 자, 여기 자연 특성에 가면
이렇게 5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죠? 예, 5가지 특성 중에서 얘네 3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적인 문제는 얘네 3개밖에 안 나와요. 여기 있는 얘네 둘 있죠? 예, 얘네 둘은 기타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자들은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고요. 특히 여기 있는 요 인접성은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나올 일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 7회 때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양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한번 낸 거예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끔 나올 때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거는 부동성 및 인접성 때문에 유발된다. 이렇게 해서 지문 정도로, 제목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할 때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얘네 3개가 중심이 돼야 되고, 지문은 얘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개별성까지. 근데 얘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참고로 개별성이라는 거는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지가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가 없겠어요? 기본적으로 위치가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치가 다르니까 개별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위치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이게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인접성이라는 거를 뭐로 인접성이라고 그러겠어요? 주변 토지가 딱 붙어 있는 걸 인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A지하고 B지가 붙어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B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져요. 그러면 소유관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담장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정서는 밀고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옛날부터 우리 땅이라고. 측량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소유와 관계에서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거는 붙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성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얘네들을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만? 위에 3가지만. 참고로 작년에 얘가 나왔어요. 27회 때. 26회 때도 얘가 나왔어요. 2번 연속으로. 무슨 얘기 아시겠죠? 단독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 중요도를 가지고 정리할 때는 비중이 다 틀린 거예요. 안에 세분해서 들어가면. 그럼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이게 실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나온 애까지 우리가 열심히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번이라도 더 보려면 이런 애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책론에 가게 되면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배웠죠? 시장 실패 원인이 한 몇 가지 배웠어요? 시장 실패 원인. 네? 4가지니까 일단 4가지를 굴려본다. 뭐 이런 얘기군요. 벌써 적응력이 빠르다는 얘기죠. 시장 실패 요인에 가면요. 뭐 불안전 경쟁 시장, 뭐 독과점 뭐 이런 것도 배웠을 거고요. 정부의 비대칭성이라든가 또는 비용 체감 산업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근데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공공재하고 외부 효과밖에 없어요. 경제 논리상에서는 시장 실패 원인으로 제일 중시하는 게 그 2가지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제목만. 세부적인 거는 걔네 둘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에 가면은 부딪히는 게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3가지를 기준해서 개념서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부동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마 뭐 움직이지 않는 성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제목이고. 에? 뜻이 뭐란 얘기죠, 뜻. 왜냐하면 이 파생 특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의에서. 그러니까 뜻을 이해를 해야 밑에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부동성이 뭐겠어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 토지는 인위적으로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에서 토지가 점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게 부동성이에요. 이로 인해서 거기 보시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공시법에서 공시의 원칙이라고 배웠죠.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동산은 접의로 표시할 수 있죠. 내가 새로 산 가방이고 옷이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그죠? 갑자기 이 등에서
아파트 한 채를 내려놓으면서 내가 분양받은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이동 못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류로서 입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는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일단 밑줄 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표현은 이 표현을 잘 써줘요.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하는 것은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국지화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종시에서 주거가 있다는 얘기는 생활 근거가 여기 세종시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세종시에서 이사를 가야 돼요. 주거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 우리가 공간을 따져봤을 때는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대충 판단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부산으로 가거나 제주도로 간다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거 이동을 하게 되면 세종시라든가 뭐 조치원시라든가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한 공간만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얘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여기보다는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가격대도 훨씬 괜찮은 지역이 다른 지역이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장까지는 갈 수 있다 없다.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권역을 감정평가에 가면은 동일수권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시장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청사에 이제 공무원이에요. 근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주거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이 사람은 세종시 전체가 주거를 정할 수 있는 공간 범위로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치원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여기 조치원까지가 할 수 있고 또 어디서도 출퇴근이 가능해요? 예? 청주요? 아 공주요? 그러면 대전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요? 여기 뭐 대전까지도 전철이 뭐 버스 가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됐지만 강원도 원주라든가 이쪽에 울산이라든가 이쪽에 부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광주라든가 전라도 광주 있죠. 이쪽에서는 출퇴근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주거를 정한다는 얘기는 여기나 여기나 여기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죠. 이게 동일 수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시장지역.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얘하고 유사한 사례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사례를 구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동일 수권이라는 게 시장 지역을 얘기를 해요. 원문으로는 마켓 에어리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애들이 번역을 수권이라고 번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지 또는 장터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 국한시켜 주는 거는 얘네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들으면 이제 정리가 또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임장 활동으로 만든다고 돼 있죠. 네, 임장 활동이 뭐예요? 그렇죠. 부동산 활동은 대인 및 대물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일반 상품은요, 시장에서 걔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일반 상품은 움직이죠.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통 과정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상품이 있죠. 얘를 우리가 거래하면 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 뭐예요? 권리가 이전하겠죠, 권리가. 권리의 주체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활동? 대인 활동인데, 근데 여기 있는 토지와 건물 있죠? 얘는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니까 이 대물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임장 활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임장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활동에? 대물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임장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물건 보지도 않고 지인이 전화를 와서 야, 여기 아주 죽이는 땅이 있어.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거기 죽이는 땅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죽으면 되지. 그걸 왜 꼭 주변에게 죽어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의 지인 말을 듣고 돈만 보내주고 땅 사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막상 가보면 바다가 보이는 전망 있죠? 아주 좋은 땅. 그거를 보여줘요. 야, 제대로 샀구나? 이러고 돌아가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집 하나 짓고 살아야지 해서 다시 그 땅을 찾아가면 자꾸 산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다 막혀있는 맹지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자 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번 보러 온다 그러면 남의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막 이런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바쁘니까 또 못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땅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산 안쪽에 있는 거야. 가도. 언제죠? 작년인가? 왜 영화 배우 중에서 하씨로 시작하는 그 남자 배우 있어요. 그 아버지 되는 분도 탤런트예요. 그 양반이 땅을 그렇게 샀다는 거야. 방송에 나와서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땅을 가는 게 과정을 방송으로 보여주는데 참 가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다가 보였는데 지금 자꾸 산밖에 안 보여.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한 게 뭐다? 임장활동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장활동하면은 뭐하고 결부되어 있다? 부동성과.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죠. 예, 거기다가 구체적 및 수상적 시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부동산 시장을 물리적 측면에서 공간 개념으로 접근하면 구체적, 자산 개념으로 접근하면 추상적. 자, 옛날에, 여러분들이 시장론에서 나중에 배우시는데, 경제학에서의 시장은 거래가 성립하는 거는 다 시장이라고 봐요. 그죠? 근데 옛날에 유통경제가 발달하기 전에는 얘밖에 없었어요. 구체적 시장. 옛날엔 장이 열리는 곳에서만 거래가 됐잖아요. 일정한 장소에서만. 근데 지금은 유통경제가 발달한 다음서부터는 특정한 장소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TV 홈쇼핑에서도 물건 구매하죠.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하죠. 거긴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물리적인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일정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지극히 구체적인 시장이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근데 얘를 자산으로 인식하면 꼭 여기다만 투자하는 법은 없잖아요. 어디든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을 안 받겠죠. 그럴 때는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 그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지문에다가 포함해. 이게 지금은요, 부동산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명시하면은 이신청 들어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개론 교재에는 이거 두 가지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 및 무슨 시장으로? 추상적 시장으로. 자, 그 다음에 위치에 따라 용도, 지역, 지정 등이 달라지고 이용 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6번에 뭐를 유발한대요? 외부 효과. 그것도 밑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효과의 영향? 네,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주변에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것과 공장이 들어서는 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장이 들어설 때는 잠깐 옆 동네로 갔다가 공원이 조성이 되면 다시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쓰는 지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간평에 나온 거는 안 들으셨다 그러니까 빼고요. 9번에 가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기 쉬워요. 자, 먼저 여기 세종시는요, 올 1, 4분기에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거친다는 게 파악이 다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부동산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를 투기적으로만 묶을 수도 있고 여기만 또 풀어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몇 분이 피곤하신 것 같군요.
수업을 들으실 때. 왜냐하면 눈동자의 사이즈가 틀려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어느 분은 저를 째려보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어느 분은 거의 밑에만 보기도 하고, 그죠? 옛날에 특이한 분은 눈 뜨고 수업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량에서 수업하는데 앞에 남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주변에서 자꾸 키득키득 거리는 거예요. 소리가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이 양반 표정이 이상한 게 시선이 여기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일부러 거기 가서 알짱알짱 해본 거죠.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막 웃을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에 깬 거예요. 깼는데 옆에서 웃고 있으니까 일단 따라 웃더군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야. 왜? 그러니까 옆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더니 옆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할 차례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치워져 있으니까. 근데 옆 사람도 그거 보느라고 자기도 어디 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죠. 40페이지 할 차례라고. 그죠? 40페이지 상단에 가면 부증성이라고 있죠. 예, 이제 거기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성이 마무리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